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양곡법에 이어서 오늘 간호법까지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재투표에 나설 방침인데 허들이 높아진 만큼 통과는 힘들어 보이죠. 폐기되지 않으려면 쟁점 조항들에 대한 여야 타협이 필요한데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은 수사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자금 출처 그리고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가가 핵심입니다. 국회 윤리특위 차원의 징계 절차가 시작될지도 주목되는데 여야 온도차는 여전하죠. 관련 내용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고요. 화요일 뉴스나이트 정진영 앵커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5월 16일 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인데 민주당은 입법권을 무시한 오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간호사단체는 총선에서 심판할 거라고 경고하면서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는 환영의 뜻을 보이며 총파업을 유보했습니다. 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해서 이틀째 가상자산 거래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의원이 두문불출한 가운데 여야는 공동 징계를 낼지를 두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여고생까지 마약에 중독시켜 범행에 끌어들인 마약 판매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까지 7번째 구제 확진 농가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으로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가운데 이번 주가 전국 확산 여부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강릉이 35도를 넘는 등 이례적으로 강한 여름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도 동해안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상대로 야당이 강행 처리했던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옹호했지만 민주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오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업무 규정을 분리해 자격과 처우 등을 개선하자는 간호법 제정안. 지난달 27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째.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건강을 이유로 들며 제2요구,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법안 내용이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역 사이 갈등과 국민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야당 주도로 통과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행사한 거부권. 윤 대통령은 국회 수기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지 못해 아쉽다며 내용과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수기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여야의 온도차는 극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며 거부권에 힘을 실었지만 갈등과 국민 건강 불안감을 초래하는 간호법의 제2요구를 결정했습니다.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안에 대한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고 반발하며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기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 파기 정치,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도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 역시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거대 야당 일방의 쟁점 법안 국회 통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란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계속되는 입법 강행이 야당의 독이 될지 연이은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과 여당의 부담이 될지 총선을 1년 남짓 앞두고 양측의 셈법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가 결정되자 간호사 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준법 투쟁을 포함한 단체 행동을 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가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직후 간호협회는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간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간호법을 제정하기로 한 약속을 파기했다며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45만 명이 넘는 간호사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총선에서 투표를 통해 심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2023년 총선 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간호협회는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을 국회에서 다시 의결할 것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단체 행동 방식으로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업무는 거부하는 준법 투쟁이 거론됩니다. 이렇게 되면 병원에서 전공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이른바 PA 간호사가 업무를 중단해 수술 등의 의료 행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책임지고 개선하겠다며 간호사 달래기에 적극 나섰습니다. 정부는 간호법안 제정과 무관하게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하여 간호사의 근무 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습니다. 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시까지 유보할 것이며 다만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 데 대해서는 보완 작업을 요청했습니다. 정부 역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여론을 고려해 법 개정 관련 당정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대통령실은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한다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명확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간호법의 거부권을 행사한 뒤 진행된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간호법이 시행됐을 때 의료 체계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안정적인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사들의 요구에 귀를 막은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정부 여당은 현재 의료법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법 손질을 놓고 여야 협상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인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검찰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 연속 벌였습니다. 검찰은 김남국 의원의 거래 내역 자료를 분석해 코인 투자 전반에서의 불법성은 없었는지 따져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카카오 계열사를 이틀 연속 압수수색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이 집행한 영장엔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범죄수익은닉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 절차라며 거래 내역부터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 코인 투자 자금 조성과 거래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1월 주식 매각 대금 9억 8천여만 원으로 코인 거래를 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이 규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초기 투자금이 조성됐다면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코인이나 초기 투자금을 건네받고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조세포탈 혐의에 해당합니다. 김 의원의 뇌물수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이 이뤄진 만큼 검찰은 이 부분 역시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게임업계가 로비 대가로 코인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면 뇌물죄까지도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대가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관련 로비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이 게임 업체로부터 가상자산을 직접 지급받았다면 그때는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면 물론 나아가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인정돼 뇌물죄도 거론할 수 있습니다. 코인 유혹 수사팀은 김 의원이 6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가 코인 실명제가 시행되기 전 인출한 위믹스 코인의 발행사 위메이드와 관련한 수사도 맡기로 했습니다. 위메이드가 공시했던 것보다 많은 코인을 유통하면서 상장 폐지 결정을 받기도 했는데 이 코인이 김 의원에게 흘러간 것은 아닌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 흐름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의원의 소환 시점을 저울질할 전망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거액의 가상화폐 투자 사실이 드러난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특정 가상화폐에 4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한때 투자금을 2배 넘게 불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코인 발행사 관계자는 김 의원의 투자 형태가 이상하다면서 내부 정보가 제공됐는지 의심스럽다고 저희 YTN 취재진에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16일 김남국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에 남은 거래 기록입니다. 가지고 있던 위믹스 코인 7만여 개를 판 뒤 개당 6,900원 정도 하던 메콩 코인 57,200여 개를 사들입니다. 투자금만 4억 원. 나흘 뒤 메콩 코인 가격은 17,000원대까지 치솟았는데 그 전날 코인 7,700여 개를 팔아 4천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거뒀습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거래를 두고 지난 12일 해당 코인 발행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메콩 코인은 대체불가 토큰으로 불리는 자체 NFT와 연결돼 있어서 보통은 둘을 함께 보유하는데 김 의원처럼 코인만 가진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멤버십도 생기고 회사에서 이것저것 제기하면 또 뭐 여러 가지 뭐 행사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메타콩즈 NFT를 안 사고 코인만 갖고 있다는 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메콩 코인 발행사는 당시 입장문에서 김 의원의 코인 거래 시점이 구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 아래 이루어졌다는 배경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발행사 관계자는 YTN이 추가 설명을 요구하자 김 의원의 거래가 과거 경영진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보를 누군가 줬겠죠. 아니면 갑자기 코인이 전 세계 10,000개가 넘는데 내부자 정보나 뭐 이런 거를 저는 들은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보고. 여당 당직자 출신의 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메콩 코인 발행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YTN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김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문자를 남기고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까지 찾아갔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의 당사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지만 여야가 공동 징계안을 낼지를 두고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김 의원이 떠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이 불거지며 계파 갈등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징계 논의기구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내정자가 만났습니다. 상견례 자리였지만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여야가 공동 처리하자는 국민의힘과 신중하게 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차는 선명했습니다. 여야가 김남국 의원에 대한 공동 징계안을 오늘 중으로 발의할 경우에 내일 전체회의에서 바로 김남국 의원 건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회의에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간사가 아니기 때문에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안건을 상정할 수 없어서 내일은 윤리위원회 구성하는 절차까지만 하고. 국회의원 징계안은 윤리특위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확정되는데 경고, 사과, 출석 정지에 더해 최고 제명까지 가능합니다. 싸늘한 국민 여론을 감안해 의원직 제명 가능성까지 나오는데 김남국 의원이 탈당한 민주당의 자체 조사는 자료 제출 문제로 사실상 멈춰서 있습니다. 아직 김남국 의원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을 보고 진상조사팀의 조사 계속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당내에선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며 계파 갈등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원조 측근그룹
실인회의 구성원이자 대선 때 수행실장을 맡았던 김남국 의원에 대해 지도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편만 감싸도는 뭐 그런 정당, 내로남불 뭐 이런 게 좀 심화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건 문제다. 이건 당대표 리더십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 안성에서 청년 농업인들을 만나 민생 행보를 이어갔는데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당에서 김남국 의원 공동징계한 이재명 대표 본인 사법 리스크에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최근엔 김남국 의원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이 대표 리더십이 다시 벼랑 끝에 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거액의 가상화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이 어제 유튜브 방송 이후 두문불출하며 오늘은 국회 상임위조차 불참했습니다. 여당은 물론 그동안 민주당과 이 정책 보조를 맞춰왔던 정의당마저 김 의원을 향해 정치권을 떠나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직후 친야 성향 유튜브 방송에 나와 자신의 거액 코인 논란은 윤석열 정권 실정 덮기용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하지만 갈수록 악화하는 여론에 오늘은 그간 의욕적으로 참석해오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만큼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나온 데다 김남국 의원에게 촉구합니다. 역대급 딴짓으로 더 이상 국회 법사위를 욕보이지 마시고 하루빨리 법사위원직을 사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출연 직후 친명계 의원 한테서조차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조언을 받을 정도로 비판 여론이 거센 점을 고려한 행보로 보입니다. 유튜브 방송에 나간 걸로 봤을 때 그 방송은 본인의 주장과 진술을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하고 연락을 하지 않은 채 그랬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상임위 중 코인 거래 액수가 몇천 원에 불과하다는 김 의원 해명이 또 거짓이었다며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탈당 다음 날인 어제 곧바로 강성 지지층을 대변하는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거짓말 프레이드를 이어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신 청문회 때 김 의원이 코인 거래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 탓은 하지 말라고 비꼬았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몰래 코인 하다가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까지 하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해달라며 소속 의원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했고 연일 의원직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국민적 불신 앞에 양당은 과연 떳떳한지 묻고 싶습니다. 공신력 있는 제3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로 사태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검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의원직 사퇴 문제가 새로운 여야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거액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오늘 한낮에 많이 더우셨죠. 전국에 때 아닌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강릉이 35도 넘게 올라서 전국에서 가장 더웠고요. 대구, 경북 지역 대부분이 33도를 웃돌았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리쬐는 햇볕에 도로가 이글이글 달아오릅니다.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늘막 아래에만 가득 모였습니다. 그늘이 있는 곳에서 바닥 온도를 재보면 30도 정도인데요. 이렇게 한 걸음만 밖으로 옮겨서 해가 바로 내리쬐는 곳은 50도가 넘습니다.
해를 가리면 그나마 뜨거운 열기는 피할 수 있어 거리에 나선 행인들은 그늘만 찾아다닙니다. 햇빛도 너무 뜨겁고 해가지고 팔도 다 탈 것 같고요. 화장도 다 넣고 해가지고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구나. 그늘로 다니거나 아니면은 지하로 다니거나 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공원에는 시원한 분수가 한여름 같은 더위를 달래고 사람들은 나무 그늘에서 잠시 앉아 땀을 식힙니다. 때이른 무더위에 지친 나무는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며 다시 힘을 냅니다. 대구 도심 관광지인 김광석길에는 뿌연 안개가 뿜어져 나와 거리를 걷는 관광객들에게 시원함을 전합니다. 그 정류장에 그 물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수증기가. 그래서 역시 데프리카답다. 필요한 설비이구나 느꼈습니다.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3.6도를 기록했고 강원 강릉은 대구보다 2도 정도 더 높은 기온을 보여 전국에서 가장 더웠습니다. 다만 습도가 한여름처럼 높지 않아 체감온도는 33도보다 낮았고 폭염특보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연일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나오면서 구제역 확산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구제역 농가를 방문했던 축산 차량 여러 대가 다른 농가 수백 곳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 자칫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은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한우 농가입니다. 이 농장은 청주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에서 2.9km 떨어진 곳으로 방역대 안입니다. 방역대 안에서 발생했지만 구제역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청주 구제역 발생 농장과 역학 관계에 있는 한우 농장이 수백 곳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청주 5개 농장의 역학 차량은 14대고 이들 차량이 구제역 발생 전 3주 사이 방문한 한우 농장이 251곳입니다. 역학 차량은 사료 운반과 가축 운반 등 구제역 발생 농장에 드나든 축산 관련 차량을 의미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차량의 바퀴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구제역 바이러스가 있는지 환경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역학관계의 전반적인 거는 법역본부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러면 그 역학 차량이나 뭐 농장들이 통지가 되면 저희는 그거에 대한 이제 방역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청주와 증평 등 5개 시군에 한정했던 백신 추가 접종을 충북 전 지역으로 확대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도 전국 우제류 가축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렇게 방역당국이 긴급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2주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신항체가 형성되는 시기가 2주 정도로 본다고 하면은 저번 주에 백신을 하였으니까 이번 주까지 가장 우려스러운 시기고요. 이번 주를 넘어선다면 다음 주부터는 백신 항체가 형성이 돼서 방역당국이 백신으로 구제역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가운데 이번 주가 구제역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여고생을 필로폰에 중독시킨 뒤 이를 미끼로 마약 거래에 끌어들인 조직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를 저지른 일당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김건우 기자입니다. 신발 상자에서 주사기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화장품을 담는 가방에서도 주사기와 함께 흰 가루가 담긴 봉투가 나옵니다. 메스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입니다. 검찰이 대구와 경북 일대에서 필로폰과 대마초, 엑스터시 등 마약을 공급해온 판매 조직 일당을 붙잡아 압수한 물건입니다. 이들은 여고생까지 범행에 끌어들였습니다. 자신들이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호기심을 자극해 마약에 손을 대게 했고 이들의 꼬임에 넘어가 중독된 17살 A양은 아르바이트로 번 돈 대부분을 마약 구매했을 만큼 중독됐습니다. 결국 마약 공급 체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수사 결과 마약 공급 사범들이 청소년에게까지 거리낌 없이 마약을 제공하여 심각한 중독을 야기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검찰은 경찰에게 덜미를 잡힌 A양을 수사하면서 필로폰 유통 경로를 역추적해 마약 조직 9명을 모두 붙잡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가중처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 이들 조직이 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필로폰을 유통한 거로 보고 수사망을 넓힐 방침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네, 초등학생 자녀 있으신 분들 이번 뉴스 잘 보셔야겠습니다. 자, 간식을 사주겠다며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자였는데 다른 범죄로 복역을 하다가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원이 있는 건물 지상 주차장. 어린이가 싫다는 듯 뒤쪽을 향해 수차례 손사래를 치더니 또래와 함께 건물로 재빨리 들어옵니다. 10분 뒤 주차장에는 경찰차가 도착합니다. 낯선 사람이 간식을 사주겠다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학원장이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50대 남성 A씨는 학원에 가던 초등학생 2명에게 다가가 간식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하며 유인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강한 거부에 부딪혀 실패했고 인근 지하철역으로 도망쳤습니다. 아이들이 손살을 치고 들어가는 것만 보였어요. 근데 아마 뭐 사준다고 그랬으니까 아이가 싫다고 손살을 치고 갔겠죠? 경찰은 추적 끝에 4시간 만에 경기 안산시에 있는 집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전과 42범으로 한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범죄로 복역하다 이달 초 출소했는데 최근까지 이번 범행 장소에서 차로 5분 거리의 출소자 교화시설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주고 싶었을 뿐이라며 미성년자 유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죄 전력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여야 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 구제 방안을 두고 입장차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선지원, 후회수 대책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해자 요구 포함한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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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또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 피해자들이 떼인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느슨한 규제와 각종 세제 혜택으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배만 불려준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오랜 시간 수십억의 체납이 있음에도 사기꾼들이 끊임없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방치하고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 보증기관, 은행의 책임은 전혀 없습니까? 과연 없을까요? 여야는 벌써 4번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특별법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는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 지원 방식과 최우선 변제금 소급 적용 여부입니다. 야당은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경매 또는 공매를 진행한 뒤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사후 정산해주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이를 원치 않는 경우 LH가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매입한 후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피해자가 선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최우선 변제금을 두고도 이견이 여전합니다. 야당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일을 소급 적용하고 보장 금액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 여당은 선순위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난색입니다. 특별법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는 사이 피해자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여야는 오는 22일 다시 소위를 열어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일부에 무이자 혜택을 주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여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됐습니다. 최대로 국회법을 준수하면서 지난 2년 동안 활동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제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개정안은 학자금을 빌린 청년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기기 전까진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원리금 상환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엔 이자 면제 혜택을 주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관련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본 법안에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산층 이상의 가구에 속하는 청년들의 대출 이자까지 면제해주는 건 재정 여건을 무시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월 가구 소득이 1천만 원이 넘는 가구의 청년들에게도 이자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가구의 청년들을 더 지원하는 것이 사회 형평성과 정부 역시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은 물론 다른 취약계층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일관되게 미진학 고졸자,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등의 우려로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였음에도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실제 시행되기 위해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관문을 추가로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민주당은 이럴 경우 법사위를 우회할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다시 꺼내낼 가능성도 적지 않아서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은우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민현주,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요.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요. 지금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간호법 제정이 유관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결국은 국민 불안을 초래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지금 간호사 관련된 처우 개선이나 이런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중요한 게 의료법 내부에서 다 담겨져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의료법 안에는 뭐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것뿐 아니라 의사 관련된 것, 간호사 관련된, 간호조무사 관련된 모든 규정이나 법제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부터 왜 굳이 간호법이라는 것을 따로 독립해서 만들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논란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간호사협회 중심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했고 또 민주당이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이렇게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까지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지금 간호법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내용들은 사실은 의료법 내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고 간호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처우 개선들도 그 안에서 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들도 간호법 내에서 지금 간호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미 의료법 내에서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독립 개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간호조무사들과의 그런 카스트 제도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된다,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왜 간호법이 필요한 것인가? 지금 의료법 내에서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직역 간의 갈등이죠. 의사나 간호조무사들과의 이렇게 첨예한 갈등을 유발하면서까지 굳이 간호법이라는 것이 새로 제정이 되고 통과가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점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고민 끝에 이제 제의를 요청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간호사 처우 관련돼서는 많은 개선될 여지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갈등으로 길거리로 내몰면서 의료진들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회에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심경민 의원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간호법은 개정이 아니라 제정 아닙니까? 새로 만드는 건데 의료법 안에서도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데 이걸 왜 처음부터 따로 떼어서 논의를 시작했느냐? 자, 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처음에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이거 국힘당이 한 거예요. 국민의힘이 먼저 한 겁니까? 네, 20년 가까이 됐어요. 정확하게는 20년은 좀 안 됐는데요. 국힘당 계열의 의원들이 그 당시 의원들이 몇 분 간호사 출신이죠. 그 직역에서 나오신 분들이 의료법만 가지고는 안 된다. 간호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병원의 진료 체계에서 간호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 체계에서 너무나 소외당하고 있다라는 병원의 진료 체계 안에서 문제점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거보다는 더 좀 심각한 다른 문제가 생긴 게 고령화하고 지방 소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어떤 위상 제고, 위상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성격이 약간 좀 변화는 됐죠. 그러면서 이 문제를 20년 가까이 간호사들이 싸운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이 문제가 정식으로 거론이 되고 그 사이에 논의됐던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간호사법이라는 제정법을 들고 나왔고요. 여기에 이제 뒤늦게 민주당 의원 몇 분이 가세를 한 거고요. 이 뼈대를 20년 동안 계속 갖고 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것, 추동력도 결국은 국힘당에서 가지고 온 거고요. 이 문제가 지난번 대선 국면에서도 문제가 돼가지고 양쪽 양당의 대선 후보들이 다 지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국민의힘 전신당에서 추진을 했었고 합의가 안 되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런 상황. 물론 그 사이에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어떤 구조가 좀 변했다는 얘기도 같이 더해 주셨는데 자, 지금 뭐가 문제길래 직역 간에 이렇게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했는데 잠시 좀 보실까요? 첫 번째 이제 지역사회 간호라는 이런 부분인데요. 자, 의료연대는 간호사가 의사 지도 없이 단독 개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간호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안에 간호사 업무는 진료 보조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간호조무사 그 자격이 고졸로 된 부분에 대해서 간호조무사협회는 이게 한국판 카스트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호사협회는 아까 민현주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복지부가 의료법의 신설한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 파기한 거냐? 민주당은 파기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당정에서는 대통령의 공약은 간호사 처우에 대한 원칙적인 얘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에서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그 쟁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두 가지인데요. 지역 사회에서 이제 의사의 지도 없이 혹시 간호사가 개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죠. 물론 의료법에서는 의사의 지시나 지도 없이는 간호사는 단독적인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는 간호사협회에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 이미 의료법에서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간호법에 지금의 이 규정이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논란이 생길 여지가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 아까 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고령화 단계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경험했던 일본이라든지 다른 몇몇 국가들에서는 개호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간호사들이 직접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행위라기보다는 어떤 돌봄 기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근거가 되는, 지금 당장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의사의 지도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해서 금지하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는 하지만 이 문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의료법이 개정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저는 간호법의 이 문구,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문구, 이 문구가 될 수 있고요. 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 특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어촌이나 낙후된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모시는 문제들을 다 의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제도적인 방침이 필요할 때 충분히 이런 것들을 개정해서 내지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을 통해서 이것이 우회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이런 우려들을 지금 의료법
간호법 내에서는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간호사 물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10년이나 20년 후에 또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개정이 될 수는 알 수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의사나 아니면 간호조무사들 관련해서 이런 규정들이 이런 문구들이 향후 개정이 돼서 의사들의 권한이라든지 의사들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이해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의료법 자체를 그럼 다시 다 손을 봐야 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간호조무사 자격인데요. 사실은 이거는 몇 년 전에도 한번 이슈가 됐던 문제입니다. 2년제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조무과를 만들려고 했다가 간호사들의 아주 큰 반발로 무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는 4년제나 2, 3년제 대학에도 이미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호조무사의 학력이나 자격 규정을 제한함으로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이나 아니면 관련된 학원을 이수함으로써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앞으로 지금 당장은 뭐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들도 4년제 대학 나온 사람이 40% 이상인데 무슨 얘기냐라고 간호사들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규정이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규정은 의료법에 신설된 규정이니까 이걸 없애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들을 그러면 다시 손을 봐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에 지금 만든 규정이지 우리랑은 상관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간호법에 이 규정이 들어가게 되면 향후 이 규정도 의료법도 수정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간호법을 주장하는 간호사협회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앞으로 큰 폭의 개정이나 수정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간호법이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관련해서는 지금 뭐 화면에서 보시고 있지만 저렇게 시위도 하고 있고요. 아마 파업을 예고하기도 하고 있지만 다행히 뭐 간호사협회에서도 그렇고 의사협회에서도 직접적으로 환자들에게 피해가 되는 파업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 이제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수기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정을 해서 법안을 좀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직역 간의 의견차가 크다 보니까 조금 더 수기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신데요. 신경민 의원님이 쟁점 사안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1번 문제, 지역 문제는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는 간호법 제정안에 분명히 간호사 업무는 진료 보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가 없으나 앞으로 이제 이것을 큐거리로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의사들 쪽에서 지금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간호조무사들 쪽에서도 반대를 하는 거예요. 현재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뭐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 문제는 조금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 얼마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불과 1년여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때 그 양당의 대선 후보들 플러스 소속 의원들이 모두 다 거의 다 여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국힘당에도 약 절반 정도 조금 넘는 분들이 서명을 하고 자기들 육성으로도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큰 병원은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중형 병원 이하의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퇴근을 하고 난 이후에 간호사들만 남아있는 병원이 꽤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진료 체계 문제에서도 이 문제를 그러면은 우리가 비상시에 특히 야간에 휴일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거부권을 덜커덕 행사하기보다는 충분히 여야가 보건복지부하고 각 직역하고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거의 20년 가까이 된 얘기니까요.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를 지금 20년 가까이 묵혔다가 이렇게 덜커덕 야당이 찬성했다는 이유로 야당이 이것을 통과시키는데 주도했다는 이유로 덜커덕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저는 좀 무책임하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은 거부권에라도 단서를 다뤄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고친다고 하고 그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장과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단서를 다뤄줘야지 이렇게 덜커덕 그냥 뭐 직역 간의 이해관계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정부로서는 좀 무책임해 보입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재투표하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투표를 하면은 기준이 좀 높아져서 양곡 재투표 해봐야 지난번 양곡관리법하고 비슷하게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또 양곡관리법과는 차원이 또 좀 달라요. 이건 의료체계 전반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험하게 이런 이슈를 다루는 것은 저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재투표를 하게 되면 이게 제적 과반 출석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허들을 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양곡법처럼 폐기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여야 간에 지금부터라도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자,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원내 의원들과 현역 국회의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뭐 100% 반대한다, 절대 안 된다 그런 입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좀 더 논의를 해보자. 그리고 지금같이 간호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수기도 안 하고 그리고 다른 이익 단체들하고도 이해관계 당사자들과도 제대로 협의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덜컥 통과시킬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그리고 간호사 관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간호사 처우 관련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앞으로 논의를 통해서 뭐 제정안이 아닐지라도 의료법 내에라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다시 제정안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원들이 아마 조금 더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적 뭔가 타결 가능성이 좀 현실화되기를 국민들이 좀 바라고 계실 것도 같은데요. 그런데 앞으로도 민주당이 좀 단독 처리할 것 같은 법안들이 남아 있고요. 많죠.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커 보이고 이렇게 되면은 뭐 민주당도 부담이고 대통령도 부담이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올해 내내 연말까지 특검법 올 때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거부권을 뭐 한두 달에 한 건씩 해서 최다 거부권 행사 대통령으로 기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면은 그렇지 않아도 전국이 굉장히 지금 꼬여 있고 엉켜 있는데 이걸 아무도 풀지 못하는 이런 전국으로 가게 되는 것 결국은 총선으로 가서 총선에서 의석수를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전국을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내는 방법밖에는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자,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또 이 간호법 제정 관련해서 또 의료법 체계 내에서 할지 제정안을 다시 한번 투표를 할지 이 부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자, 오늘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수사가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2곳 압수수색했고요. 그리고 전자지갑 서비스 업체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를 보면 핵심은 돈의 출처가 처음에 어떻게 나왔느냐 이것하고요. 그리고 내부 정보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핵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김남국 의원은 본인 돈으로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 지금 이제 탈당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은 아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뭐 민주당 자평을 하기에도 관련된 전문가분들 3분이 모았다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진상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탈당과 동시에 그 조사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김남국 의원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은 아마 그것들을 노리고 탈당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뭐 자금 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체 거래한 것들 그 흐름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자료를 일체 내지 않고 아마 검찰이 요구하게 되면 그때 가서 아마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글쎄 그것도 뭐 이제 다른 뭐 검찰 소환이라든지 이런 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자금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김남국 의원의 그 계좌 관련돼서 그걸 갖다가 다 봐야 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 조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김남국 의원이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민주당 내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다른 방송에서 김남국 의원이 탈당하고 자진 탈당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그 조사에 임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는데 사실 자진 탈당을 했는데 그건 본인이 스스로 이걸 반성을 하고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굉장히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가 보다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자료를 은폐하기 위한 탈당인 것으로 거의 좀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김남국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검찰의 조사를 피해갈 수 있을까? 검찰이 김남국을 탄압하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들은 글쎄요,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민주당의 열혈 전직 의원들 몇 명 빼놓고 몇 명이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김남국 의원 관련된 조사나 수사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남국 의원은 나는 2021년 1월에 주식을 판 자금으로 이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했다. 자금에 아무 문제가 없다. 자, 아직도 이런 입장이거든요. 신경민 전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전혀 그게 해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의 조사도 늦게 시작했죠. 그런데다가 바로 직전에 기습 탈당을 했기 때문에 전혀 지금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서 나온 건 사실 에어드랍 한마디 딱 한 거예요. 근데 에어드랍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주는 어떤 프로모션이죠. 네. 프로모션의 하나라는 변명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 에어드랍도 처음에 그냥 영어 단어로만 듣는 사람은 야 드디어 출처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에어드랍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다수의 사람들한테 주는 것에 그중에 나는 한 사람이었을 뿐이다라는 변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해명이 되지 않고요. 결국은 검찰 수사로 돈의 출처 그리고 이 구입하고 매각, 코인의 구체적인 구입하고 매각 문제하고 현재 보유 상태도 그렇고요. 이런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밝히는 방법밖에 없고 이것이 내부자 거래와 관련이 있는 것이냐 불법 로비와 관련되는 것이냐 그래서 이해 충돌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당 차원의 진상조사 가지고는 안 되는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로는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계속하겠다라고 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기 때문에 그건 말뿐이고요. 진짜로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당이 제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정도를 결정하는 건데요. 그게 지난 일요일 그 혁신의원총회에서 얘기는 많이 나왔고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을 했죠. 그러나 문건에는 빠졌습니다. 오히려 지금 당은 왜 이게 문건에서 빠지게 됐느냐, 누가 뺐느냐, 그 빠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친명 쪽에 그 지도부가 뺀 것 같아요. 아니면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직접 뺀 거냐 하는 거 가지고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는 거고요. 일단 해명으로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한 거지 누가 뺐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요. 지도부는 사실 박광원 원내대표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친명 지도부 인원이기 때문에 사실 친명의 누군가가 뺀 걸로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내부 조사에 비협조할 때 복당 불허라는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도 혁신의총에서 논의가 됐는데 그 대목도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의총 결과가 결국은 공자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돼서 국민들에게 매우 실망스러운 인상을 주게 됐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새로운 의혹들 그리고 처음 들어보는 낯선 코인들 이름도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보고 있는데 오늘 YTN 취재 내용인데요. 김남국 의원이 메콩 코인이라는 코인을 한 4억 원어치를 구입해서 이게 한때 한 2배 정도 차익을 얻었는데 이 해당 코인 발행사 관계자가 이게 투자 행태가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하기 때문에 내부 정보가 제공되는 좀 의심스럽다. 정확한 근거를 밝히지 않아서 YTN 취재진이 김남국 의원하고 통화를 하려고 문자나 전화를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저 코인도 잘 모르지만 예. 사실 이 메콘 코인이라는 것을 처음 네. 들어봤는데요. 김남국 의원은 투자 스케일이 굉장히 커서 한 번 하면 뭐 몇 억이 기본이 몇 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예. 코인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이 코인을 4억 원어치를 투자했는데 6,900원에 샀다가 그게 한때 17,000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예. 보도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발행 관계사들이 한 얘기가 보통 이 코인만 사지 않고 그 해당 회사가 NFT라는 걸 같이 사는데 김남국 의원은 특이하게 코인만 샀더라. 그래서 네. 되게 본 회사 사람들도 되게 특이한 경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제 관련해서 구입하자마자 4일 만에 2배 이상이 지금 급등을 한 걸 보면 그 이 해당 관계사의 그 이전 구 경영진이 사실은 경영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즈음에 구 경영진과 이전 경영진과의 김남국 의원과의 그런 사실은 거래 의혹 내지는 예. 정보가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닌가가 그 사실 회사 내부 관계자들의 의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다른 데서 뭐 검찰이나 이런 데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예. 회사 관계자들이 이런 것들을 제보하고 있는 거고요. 만일에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김남국 의원 지금 뭐 탈당한 이후에도 민주당 관련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나와서 열심히 지금 자기 해명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오늘 하루 종일 묵혔을 예.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고 입장 발표하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이걸 관련해서 뭔가 석연치 않은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왜 NFT가 주거 거래인데 그것들은 없고 코인만 샀고 그것도 회사 경영이 어려웠던 옛날 경영진들과의 접촉이 있는 그 즈음에 이것을 샀고 사자마자 4일 만에 2배 이상이 급등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밝히지 않으면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내부 뭔가 정보가 김남국 의원에게 흘러 들어갔고 그거에 대한 대가가 또 이 회사에 있었겠죠. 대가가 없이 김남국 의원에게 내부 정보를 주고 이렇게 막 급등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하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부터 김남국 의원이 먼저 밝혀야 된다. 그렇게 본인이 결백하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메콘 코인에 대해서도 내일 아침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밝혀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의혹이고 김남국 의원한테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이제 위닉스 가상화폐 위닉스인데요. 이걸 발행한 업체가 게임 업체 위메이드 아니겠습니까? 근데 위메이드가 공시보다 많은 양의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바람에 한때 상장 폐지가 되는 일이 있었는데 검찰이 이 많이 발행한 이 부분이 어디로 갔냐 이걸 좀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결국은 모든 게 수사 영역으로 가는 겁니까? 당 자체 조사는 이제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도 없지만요. 네. 당 자체 조사를 며칠 해본 경험으로는 본인이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 조사는 전혀 의미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코인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들도 사실 100위권 이하의 그런 찹코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자 거래 내지는 내부 정보를 활용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민주당의 친한 그런 유튜버 방송만 나가고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친한 아주 일부 기자들 전화만 받고 있고 지금 이게 굉장히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떳떳하다면 본인이 지금까지 얘기하는 대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면은 기자회견을 정식으로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방송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출연 섭외를 하고 있으니까 그 섭외에 응해서 방송 쪽에서 가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모임에서 얘기했던 저질 유튜버 팬 그리고 저질 정치인들의 결합인 네. 저질 유팬정의 그 행태를 그대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김남국 의원 케이스가 저질 유팬정의 지금 한국 정치의 큰 병폐 중에 하나인 저질 유팬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민주당 측 패널로 나오셨지만 비판을 강하게 하고 계신데요. 지금 당 차원의 진상조사 부분도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당과 김 의원 그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좀 이견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대부분 다 제출을 했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러나 당에서는 오늘도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거의 받지 못한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처음에 당 진상조사를 요청한 게 바로 저였습니다. 이미 대부분 다 제출을 했고요. 다만 저희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국 의원은 자료 제출을 대부분 다 했다는 건데요. 어제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을 보더라도 그제죠. 자료 제출을 안 한 게 너무 분명해요. 분명히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또박또박 3가지 이상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데요. 이용 거래소, 전자지갑, 거래적 종목, 수입 이런 것들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것들이 없으면 당내 진상 조사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오늘 김한규 지금 의원이 진상조사단에 있는 김한규 의원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을 받지 못했다. 이 얘기는 조사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난 더 이상 민주당 사람이 아니다. 민주당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할 권리가 없다라고 아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결백하다라는 것만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신 의원님이 민주당을 걱정하셔서 저렇게 이제 강하게 비판하시고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김남국 의원이 저런 식으로 지금 도망다니면 국회 윤리위에 지금 이제 제소하기 위해서 여야 간사들이 지금 합의하고 지금 협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내 수석들이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간사 되시는 분도 지금 이야기가 우리 그냥 지금 윤리위에서 제소를 하자. 김남국 의원을 제소를 해서 국회 윤리 차원에서 징계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당 지도부와 상의를 한 다음에 민주당 자체 내에서 먼저를 하겠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엊그저께 있었던 민주당의 그 6시간에 걸친 혁신의총의 결과와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당 지도부가 그때 결정을 해서 마지막 성명서에 김남국이라는 세 글자의 이름이 빠졌고 그다음에 징계라는 것도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 자리에 있었던 현역 국회의원들이 그 결과에 그 성명서를 비판을 했던 것들을 오늘 하루 종일 언론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김남국 지키기가 돼서 글쎄요, 뭐 저는 그렇게까지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게 조국 시즌 2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저는 그런 걱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여야 간사가 윤리특위 정상화까지만 합의를 했어요. 자,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은 어떤 겁니까? 지금 그날 혁신의총의 분위기는 윤리위에 민주당의 이름으로 제소를 하자는 겁니다. 지금 윤리위에 국회 윤리위에 제소가 돼 있는 의원은 한 상대당 쪽에서 제소가 돼 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되게 그러다 보니까 국회 윤리위라는 게 작동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올라만 같이 징계된 사례가 지금 한 30명 올라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제 양당 내지는 정의당까지 포함을 해서 각 당이 전부 다 제소를 할 경우에는 국회 윤리위가 즉각 가동하고 신속 가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경우가 좀 다릅니다. 원래 국회 윤리위는 있으나 마나한 기관이고 또 뭐 계속 만만디로 가서 4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근데 지금 경우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이게 어느 당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 조항 내지는 국회의원의 품위 조항 그리고 국회의원의 임무 조항 이런 것을 모두 다 저버린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건 당의 차원이 아니고 이건 국회의원 299명이 모두 다 공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각 당에 제소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국회 윤리위원회가 즉각 가동을 해서 신속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 국회 윤리가 본회의에서 가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300명이니까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분위기로 보면 찬성표가 지금 그 혁신의총이랄지 하는 데서 그 이후에 몇 사람들이 두둔하는 발언, 변호하는 발언, 옹호하는 발언이 나왔지만 정말 그건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게 지금 증폭이 돼서 세게 나오고 상당히 많은 분위기인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요. 이것은 어느 당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징계안이 본회의 표결될 때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가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 1년의 의혹 제기가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다 이렇게 비판했었는데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한동훈 장관,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직격탄을 또 날렸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번처럼 김남국 의원이 몰래 코인하다가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까지 하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억지로 연관성을 찾아봐도 김남국 의원이 국회에서 저한테 질의할 때 코인하신 거 말고는 명백한 약자인 성폭력 피해자를 공격하는 박원순 전 시장 다큐에 대해서 주변에서 왜 아무 말 안 하냐고 말을 계속해도 빈말이라도 한마디 못하는 게 어떻게 참여연대가 말하는 약자 보호인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법무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몰래 코인하다 걸린 걸 왜 내 탓을 하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특유의 오늘 말이 또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맞는 말을 했다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전 이제 이전에 한번 언론이라든지 많은 방송에 나오는 패널들께서 말씀하시는데 김남국 의원이 본인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냐. 본인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그래 큰 비중이 있길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남국을 잡기 위한 그런 프레임으로 코인이라는 이런 사태를 갖다가 가져왔겠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네. 김남국 의원이나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은 다는 아니죠. 몇몇 분들은 이 검찰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조국 사태 때부터 시작된 이 검찰과의 경쟁 구도, 갈등 구도 속에서 무슨 일만 생기면 다 검찰이 뭔가를 다 만든 이런 것들을 모의를 해서 하나하나 파일을 끝낸다는 소위 말해서 이제 캐비넷을 열면 그 안에 민주당의 주요 의원들의 그 파일이 다 있고 그것들을 그때마다 하나하나씩 꺼내는 거 아니냐 이런 프레임으로 가는데 글쎄요, 그 법무부에서 어떻게 김남국 의원이 저렇게 코인을 열심히 하는지 알았겠어요. 사실은 그 이태원 참사 그 청문회 때도 그때도 상임위에서 코인을 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김남국 의원의 과대망상에 가까운 발언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바로 잡는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이지. 뭐 저는 이걸 과도하게 뭐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언론에서 많이 주목을 하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의 발언 하나하나를 총선과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한동훈 장관의 그 이후의 정치적인 행보와 연결시키는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은 아직까지는 본인의 법무부 장관을 넘어서서 어떤 정치적인 행보나 총선 관련돼서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은 듯하게 보입니다. 만일에 그런 계획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민주당과 뭔가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남국 의원은 법사위원인데 오늘 법사위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탈당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법사위원직은 유지를 하는 겁니까? 그건 뭐 국회의원이니까 위원회는 해야죠. 예. 위원회는 전임 상임위원회를 법사위로 정했으니까 그건 해야 되는데 지금 수사를 받고 지금 있는 수사 상황이라 대상자면은 본인이 뭐 회피를 하는 것이 사실은 맞겠죠. 그런데 본인이 만약에 회피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저것도 참 어려운 얘기인데 저렇게 되면 지금 무소속이기 때문에요. 국회의장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자, 한동훈 장관 최근에는 자신을 퇴출의 1순위다 이렇게 얘기한 참여연대하고 설전도 벌이긴 했는데 내일 또 한동훈 장관 취임 1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관의 1년이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거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부터 검사로서의 한동훈에 대한 주목도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검사로서의 한동훈 장관이 했던 그런 박근혜 정부 때 그 수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워낙 많았고요. 그다음에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많은 현역 국회의원들뿐 아니라 시민단체들하고는 사실 많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인들이 직접적인 갈등을 하거나 대립구도를 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의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 국민들도 알고 있고 정치인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걸 바로잡는 역할, 굉장히 어려운 역할을 스스로 나서서 많은 비판도 있을 수 있고 비난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거리낌 없이 도전을 하는 면에서 글쎄요, 언론도 주목하고 국민들도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참여연대 발언에는 저도 굉장히 많은 지지를 보내는 것이 박원순 시장의 그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 그리고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개딸분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거든요. 1차 가해에 대해서 그 제대로 된 조사도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2차 가해 운운한다라고 오히려 여성 진영인들의 이런 분들을 비판하는 거에서 민주당이나 민주당 인사들이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뭐랄까요, 돌직구를 던진다고 할까요? 핵심을 짚어줌으로 인해서 시민단체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저는 그런 역할도 하고 네. 있다고 봅니다.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한동훈 장관의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특이한 장관이죠. 이런 장관은 아마 앞으로도 안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도 없었지만요. 근데 좀 지나친 면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싸움을 하러 국회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거침없이 도어 스태핑을 하는 것이 맞는가 생각이 되고요. 법무장관으로서 해야 될 얘기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법무장관 이외의 일까지 전반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지나치다고 보고요. 뭐 출마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본인은 물론이고 뭐 모두 다 출마에 대해서는 안 한다고 얘기하죠. 지금은 아직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지만 어느 순간에 여반장으로 아마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죠. 그런데 장관의 이런 행태가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본인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1년을 맞았으니까 앞으로 몇 년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이 맞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번에는 행안위로 좀 가볼까요? 오늘 행안위에서는 장제원 행안위원장과 민주당 이성만 의원 사이에 거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좀 들으세요. 좀 들으세요. 좀 들으세요. 들으세요. 아직까지 손가락질하고 아직도 그런 힘이 남으셨네요. 참 부끄러운 줄 아세요. 왼쪽으로 옮긴 거 부끄러운 줄 아세요. 못 줍니다. 못 줍니다. 어디 반말이야. 도둑이 제발 들리는 겁니까? 제가 그런 말 했습니까? 참 됐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본 의원에 대한 모욕과 막말에 대해 즉각적으로 사과하라. 네. 굉장한 설전이 오가는 모습을 보여드렸으니까 제가 하나씩 뭐 읊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장제원 의원이 왼쪽으로 옮긴 거는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 얘기한 거는 최근에 이성만 의원의 돈봉투 의혹을 겨냥한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만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열었어요. 무소속이 돼서 이제 왼쪽으로 옮긴 거죠. 근데 그 앞전 상황을 좀 제가 봤는데요. 저도 저 우연치 않게 라이브로 보게 됐는데요. 장제원 의원이 이제 선관위에서 질의를 직접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설전까지 간 겁니까? 그러니까 선관위에 이제 북한의 해킹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우리가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거라서 상임위원장도 직접 질의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선관위 담당자가 조금 대답을 핵심을 비껴가는 굉장히 모호한 대답을 하다 보니까 이제 행안위원장으로서 계속 추궁을 하는 과정이 됐죠. 그래서 그 과정에 이성만 의원이 왜 자꾸 상임위원장이 질의를 하냐.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나에게 의사 발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다오. 이랬는데 이제 장제원 위원장이 내가 위원장으로서 발언하고 있는데 왜 자꾸 끼어드냐. 이제 이렇게 되면서 감정 싸움으로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행안위원장이 상임위원장으로서 질의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추궁도 할 수 있습니다. 재질문도 할 수 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아마 장제원 의원이 조금 원하는 답이나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온 거에서 약간 좀 화가 난 건 보이는데요. 장제원 의원이 상임위에서 이제 저렇게 약간 좀 흥분한 모습, 이런 모습은 여러 차례 보이는데 저는 뭐 다른 걸 떠나서 장제원 의원을 위해서 조금 이런 것은 자제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성만 의원도 물론 장제원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말은 했지만요.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의원이 힘 빠진 거 아니냐, 그럼 가만히 있어라. 이제 이런 뉘앙스로 얘기한 거에 기분이 나쁠 수는 있는데 같이 반말로 욕설하고 이러는 거는 사실은
국회의원으로서 품격을 좀 생각한다면 두 분 다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땡땡땡 없다. 자, 이런 반응까지 나왔는데 신경민 의원님 두 사람이 의견. 좀 구원이 있는 것 같고요. 아. 상임위원장이 물론 질문할 수 있는데 이제 예. 길어지면은 아유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이제 이 의원이 그러지 말아라고 하는 것도 지나친 거고. 아니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위원장이 뭐 질문을 줄이거나 짧게 하면 되는 건데 아 이거하고 돈 봉투로 탈당해서 왼쪽으로 옮긴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뭔가 예전에 구원이 있는 것 같다. 구원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두 사람이 오늘 다 잘하진 못했습니다. 잘 못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많이 좀 논란도 되고 많이들 보셔서 저희가 마지막 주제로 좀 다뤄봤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민현주,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국 기온이 30도를 웃돈 가운데 강릉은 35도를 넘어서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일찍 찾아온 이례적으로 강한 여름 더위의 원인을 정혜윤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동남아에 이어 유럽, 미국까지 확산한 이상고온, 4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에 북반구 곳곳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례적인 5월 더위가 한반도까지 영향을 줬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더웠던 곳은 강릉. 무려 35도를 웃돌며 이 지역 관측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도 31도를 웃돌며 올해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남해 부근으로 이동성 고기압이 지나가면서 먼 남쪽의 뜨거운 공기를 우리나라로 끌어올린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나라 남쪽에 중심을 두고 있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게 되면서 따뜻한 남풍이 불어드는 데 더해서 햇볕에 의해서 지면이 가열되면서 기온이 상당히 높게 내일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고 남풍이 약화하며 고온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하지만 6월과 7월은 예년보다 조금 더운 여름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 예보는 아직 불확실성이 큽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7월에 사흘을 빼고 내내 비가 온다는 예보를 내놨지만 신뢰도는 무척 낮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했다고 하는데 현재 기상 요소를 바탕으로 하는 예보는 2주 이내가 과학적인 한계입니다. 들은 단순한 어떤 계산식에 의해서 산출이 될 수 있는 방법이긴 하나 정보성이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냥 일종의 새로운 시도라고 이해를 주셔야지 이게 어떤 정보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엘니뇨가 발달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여름철 기상 전망은 오는 23일에 공식 발표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박 2일 총파업에 나서면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노조원들은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른바 건폭으로 몰아 강압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도에 육박하는 때이른 더위에도 노조원들이 서울 도심에 모였습니다.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칩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집회는 지난 1일 검찰 수사에 항의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노조 간부 고 양회동 씨를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각 지역에서 상경한 노조원들이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 이어진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참가자들은 노조에 대한 강압 수사가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면서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또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해 조합원 수십 명을 구속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선 있는 법도 무시하고 법 개정도 마다하지 않겠다 한다.
양희동 열사에 분신한 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남발하며 구속 수사를 멈추지 않고 무고한 우리 동지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다. 이른바 건풍몰이라는 노조의 비판에 경찰은 수사는 증거를 토대로 하는 것인 만큼 강압 수사는 있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날 집회 장소 선정을 놓고 노조와 신경전을 벌인 끝에 기동대 5천여 명도 투입했지만 우려했던 대규모 충돌은 없었습니다. 다만 2개 차로를 점거해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대의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총력 투쟁을 예고한 노조는 서울시청과 광화문 일대에서 1박 2일 집회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직 금융기관장들을 상대로 잇단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겨냥한 수사와 함께 곽상도 전 의원 부자에 대한 재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전직 금융기관장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먼저 대상이 된 곳은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의 주거지입니다. 이 전 은행장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던 2014년 은행장을 지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꾸린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회사 내규 등을 이유로 끝내 불참했습니다. 대신 PF 대출엔 참여하겠다며 1,500억 원의 여신 의향서를 냈습니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 박 전 특검과 이 전 은행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으로 검찰은 특히 박 전 특검이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전하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을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 의혹 재수사는 하나은행을 겨누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컨소시엄이 구성되던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맡은 김정태 전 회장의 주거지를 같은 날 압수수색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허술한 수사와 공소 유지 때문이란 여론의 문매를 맞자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도 뇌물 혐의 공범으로 입건한 데 이어 곽 전 의원 부자의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압수수색 대상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핵심 피의자인 박 전 특검과 곽 전 의원 부자도 소환할 방침입니다. 특히 박 전 특검에 대해선 조만간 소환 조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측근이자 공범으로 입건된 양재식 변호사가 먼저 불려 나올 전망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SG증권발 폭락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최근 10년 동안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차액 결제 거래, 즉 CFD는 도구에 불과하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친 주가 조작 수법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최근 주가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건 차액 결제 거래 CFD입니다. 주식 보유 없이 매매 차익만 결제하는 파생 상품입니다. 투자자가 아닌 증권사가 주문을 실행하기 때문에 익명성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드러난 주가 조작 역시 이런 익명성을 악용해 금융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3,400개 모든 CF 계좌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기획 테마 조사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CFD는 도구일 뿐이라며 주가 조작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친 다단계 행위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타에 집중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췄는데 장기로 주가가 우상향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감시 체계를 두고 거래 같은 것들을 좀 살펴봐야겠죠. 또 거래 지역을 달리해 IP 추적을 따돌리면 현재 감시망으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합니다. 계좌뿐만 아니라 투자자 명의의 그 핸드폰을 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직접 투자자들의 주소지나 그 이제 직업 근무지 같은 데 이동해서 그렇게까지 이제 다 피해갔다라는 점에서 이런 점을 고려해 금융당국은 CFD를 포함해 최근 10년 동안 이뤄진 거래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폭락 사태에서 드러난 수법을 쓴 불공정 거래가 더 있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장기간에 걸친 시세 조종 행위도 적발할 수 있도록 혐의 종목 선정 기준을 100일 이하 단기에서 반기나 연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적 유사성 외에 서로 다른 계좌 사이에 비슷한 매매 패턴을 나타내는 경우도 감시해 단속망을 촘촘히 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검찰이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된 투자자문업체 라더견 대표 등이 2,600억 원대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 일당의 재산 2,640여 원에 대해서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라 대표 등이 시세 조정을 통해 2,640여 원의 부당이득을 거두고 이 가운데 절반인 1,300억 원가량을 수수료로 챙겼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영부인 젤렌스카 여사를 접견했습니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온 젤렌스카 여사는 비살상 군사장비 지원과 재건 사업 참여를 요청했고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찾은 올레나 젤렌스카 영부인을 용산 접견실에서 만났습니다. 먼저 러시아 침공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에 한국 국민을 대표해 위로를 전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의 지지와 연대를 전하며 희생자 가족과 우크라이나 국민들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국가들과의 자유와 연대를 강조해온 윤 대통령은 전쟁, 특히 무고한 인명피해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성과 아동의 끔찍한 피해를 불러오는 그런 무력 사용 등 비인도적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젤렌스카 여사는 한국이 그동안 보여준 지지와 연대의 사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가능한 분야에서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살상 무기 등 군사 지원은 요구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지뢰 탐지 및 제거 장비, 구급 후송 차량 등 비살상 군사 장비의 지원을 희망한다고 했으며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 한국의 많은 기업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카 여사는 김건희 여사와 별도로 환담했습니다. 김 여사는 한국도 전쟁 폐허에서 재건과 경제 개발을 이룬 경험이 있어서 우크라이나 상황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고, 젤렌스카 여사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젤렌스카 여사는 일부 언론을 통해 윤 대통령 부부를 우크라이나에 공식 초청하겠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실은 접견 중에 관련 발언은 없었다면서 초대장이 오면 우리 정부가 잘 판단해 대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한일 양국이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 관련 조율을 위해서 내일 실무급 화상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앞서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국장급 회의에서 오는 23일에서 24일을 포함한 나흘 일정으로 시찰단이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실무급 화상회의에서는 시찰단의 활동 범위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세부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부는 최근 외교부 관계자가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들의 자택을 예고 없이 방문한 데 대해서 건강 악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피해자들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 차원에서 광주를 방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직접 진정성 있는 자세로 해법을 충실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지만 개별 접촉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법률 대리인과 지원단체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40여 년 전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보내졌던 해외 입양인에 대해서 국내 입양기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은 재판부가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유감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1976년 충북에서 태어난 신송혁 씨.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부모에 의해 한 영유아 시설로 맡겨졌습니다.
입양기관인 홀트 아동복지회로 다시 넘겨진 신 씨는 결국 불과 3살 나이에 미국으로 입양돼 애덤 크랩서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양부모의 학대와 폭행에 시달리다가 2번이나 파양됐고 노숙 생활을 전전했습니다. 이발소도 열고 가족도 꾸리는 등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이번엔 자신이 시민권이 없는 불법 체류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영주권 신청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 씨는 과거 저지른 경범죄가 문제가 돼 끝내 미국에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Whatever they want me to do, I'll do it. But I need to stay here for my family. 한국으로 온 신 씨는 홀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친부모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고아로 호적을 꾸몄고 본명인 신성혁을 신송혁으로 잘못 쓸 정도로 졸속으로 입양을 보냈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리 입양제를 입법하는 등 사실상 불법 해외 입양을 부추겼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4년 만에 홀트의 책임을 인정하고 신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 법원이 불법 해외 입양인에 대해 국내 입양기관의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국가에 대해선 신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해외 입양을 관리하고 주도하고 계획하고 용인해온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심각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번 판결은 다른 해외 입양인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사실 책임은 질번 없으니까 늦어도 이제 좀 책임져야 되니까 해외 입양인들이 많이 좀 관심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신 씨 측 대리인은 가족들과 멕시코에 머물고 있는 신 씨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 영향으로 발생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 책임자들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태풍이 왔을 당시 하천인 냉천이 범람하면서 7명이 숨진 원인을 이들이 상류 저수지나 아파트 배수시설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달째 별다른 도발 없이 잠잠한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자, 오는 7월 6.25 전쟁 정전 기념일 70주년을 맞춰 무력 과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미국 상업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최근 촬영한 위성사진입니다. 북한 평양 미림 비행장 북쪽 공터에 차량들이 포착됐는데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은 50대에서 100대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미림 비행장은 북한이 열병식 훈련을 앞두고 차량을 주차하는 곳이어서 열병식 훈련 개시로 해석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다만 아직 병력이나 다른 장비는 식별되지 않았고 통상 2달 정도는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올해 70주년이 되는 6.25 전쟁 정전기념일인 7월 27일이 유력한 계기로 꼽힙니다. 북한은 이날을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는데 1993년 40주년과 2013년 60주년 때도 열병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북한식 전승기념 70주년을 성대히 치르겠다는 것을 연초부터 예고한 만큼 아마 대규모 열병식 행사를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간 징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난달 13일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한 달 넘게 무력 도발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잠행도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어떤 형태로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입니다.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 관련된 지역에 대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당장 이번 주 G7 정상회의 계기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반발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이와 무관하게 자체적인 무기 개발 일정표에 따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외교 산업 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장관급 경제안보 대화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 프랑스와 필립 샴페인 혁신과학 산업장관과 제1차 한-캐나다 2+2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를 열었습니다. 이 협의체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의 정상회담 협의를 계기로 출범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 전략 환경에 대한 평가와 경제안보 정책을 공유하고 핵심 광물과 반도체 등 공급망 문제, 천연가스, 수소, 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는 선관위 고위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과 북한 해킹 보안 점검 거부 문제로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제원 위원장과의 야권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가며 회의가 파행됐는데 민주당은 상임위 일정 보이콧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회의에선 선관위 고위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가 각각 2022년과 2018년에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에 채용된 게 특혜라는 지적인데 당사자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채용 공고도 없고 서류부터 면접까지 선관위 내부 직원으로만 심사를 했고 그것도 100% 취업입니다. 1대1이니까. 이거 아빠 찬스 아닙니까? 아빠 찬스를 졌다 하면은 제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무당 책임을 져야죠. 이어진 북한 해킹 보안 점검 거부 관련 질의에서는 이 선관위 답변이 부실하다는 장제원 위원장의 문제 제기에 이 위원장 개입이 적절치 않다고 야권이 반발하며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좀 들으세요. 좀 들으세요. 아버지 기다리는데 지쳐요. 뭘 말을 하지 마라. 아직까지 손가락질하고 아직도 그런 힘이 남으셨네요. 참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 왼쪽으로 옮긴 거 부끄러운 줄 아세요? 최근 이 의원이 이 돈봉투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자리 배치가 바뀐 걸 꼬집은 겁니다. 발언에 항의하는 야당과 회의 방해라는 여당 사이 고성이 오갔고 못 줍니다. 못 줍니다. 어디 반말이야? 결국 회의는 파행됐습니다. 행안위 민주당 의원들은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위원장의 사과를 촉구했지만 여당 행안위 의원 역시 맞불 기자회견으로 대응했습니다. 장제원 위원장이 사과 표명의 뜻을 밝히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 행안위원 일동은 공직자윤리법 처리를 제외한 모든 행안위 일정에 보이콧을 할 것이다.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려는 다분히 의도적인 그런 행위로 규정을 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선관위 각종 현안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지는 모양새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3년 동안의 조사 내용을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보고했습니다. 자, 조사 결과 당시 계엄군은 열흘 동안 최소 20곳 이상에서 50여 차례나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에 응했던 계엄군들은 발포 최종 책임자로 전두환 씨를 지목했습니다.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가장 큰 관심은 누가 왜 광주 시민을 쐈는지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발포 책임과 관련한 3년 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계엄군 지휘계통에 있던 인물들이 책임자로 지목한 건 전두환 씨. 조사에 응한 당시 육군본부 보안부대장은 광주 진압을 현장에서 실행한 황영시 육군 참모차장을 움직인 건 전 씨라고 말했고 또 다른 육군본부 차장은 발포가 사실상 전 씨 지시였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보안사령관이어서 계엄군을 지휘할 권한이 없었다는 전 씨 주장과 상반되는 점입니다. 다만 조사위는 영구 보존되어야 할 진압작전부대의 핵심 문서가 사라져 전 씨가 발포를 지시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진압작전 관련 부대가 작성한 핵심 문서는 육군본부의 문서관리 보존 기준표에 의해 영구 또는 준영구로 보존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행방이 묘연합니다. 5.18 이후 실종된 시민을 찾는 조사에도 일부 진전이 있었습니다. 당시 31사단에 근무했던 장병들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주 전남 해남의 한 예비군 훈련장을 발굴했는데 유골 3구가 나온 겁니다. 조사위는 유골이 매장된 형태나 각기 다른 군인들의 진술이 일치한 점을 토대로 행방불명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행방불명 신고를 한 가족과 발굴된 유골의 유전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살피는 중인데 조사는 최대 4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나주, 그다음에 영암, 목포, 그다음에 해남, 강진, 완도, 진도 이쪽에서 실종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이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하고 있고요. 지난 2020년 5월 활동을 시작한 조사위는 연말까지 조사를 마친 뒤 이후 6개월 동안 국가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신군부 핵심 세력들이 끝내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사망하고 있다는 점은 진상규명의 한계로 지적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2달치 CCTV를 복원해 확인했더니 무려 500건이 넘는 아동학대 사례가 드러났을 정도로 이 폭력이 일상화된 곳이었습니다. 김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는 아이 얼굴을 보육교사가 이불로 강하게 누릅니다. 발버둥 치다가 풀려나자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데 달래기는커녕 다리를 강하게 잡아당기며 겁을 줍니다. 식탁에 앉은 아이 머리를 때리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한참을 내버려 두다가 다시 한쪽으로 끌고 가서는 움직일 수 없도록 다리로 강하게 누릅니다. 울던 아이가 다가오는 교사를 보자 반사적으로 손을 올려 머리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같은 공간에 다른 보육교사가 있어도 폭행을 제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조금 그렇게 학대하는 게 일상처럼 보였어요. 그냥 또 핸드폰만 보고 계신다든지 한쪽에서 아이가 만약에 맞고 있어도 다른 선생님은 그냥 핸드폰 보고 계시거나. 지난해 8월 학부모가 아이 몸에 난 멍을 보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드러난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폭력. 경찰이 복원한 CCTV에서만 지난 6월에서 8월 사이 500건이 넘게 포착됐습니다. 가해 교사들은 무심결에 한 행동을 학대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뒤늦게 학부모들에게 편지로 용서를 구했는데 아이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노란 차 보면은 바닥에 들어놓고 소리 지르고 택시를 타고 지나가도 그 동네쯤에 가면은 이제 구토 증상도 있고. 지난해 해당 어린이집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평가했던 담당 지자체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5개월 동안 처분을 보류해왔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도 피해가 가면 안 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분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 8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학대 행위가 많았던 교사 4명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인터넷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의 오프라인 친목 모임과 관련해 20대 남성 A씨에 대해서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신림팸과 관련한 첩보를 바탕으로 A씨와 피해자들을 조사한 뒤 A씨를 입건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신림팸은 신대방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커뮤니티인 DC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생겨난 오프라인 친목 모임입니다. 앞서 지난달 서울 역삼동 건물 옥상에서 10대 여학생이 떨어져 숨지면서 이 배경에 우울증 갤러리가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적발된 신호나 속도 위반 10건 중 3건은 주말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넉 달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 카메라로 단속한 208만여 건 가운데 62만여 건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주말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탓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처벌을 강화해도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말에도 신호와 제한 속도를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처음으로 20%를 넘기며 역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일상 회복 이후 내수 경기 활성화도 더뎌 값싼 꼬치구이 노점 허용 같은 궁여 지책이 통하는 현실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제로 코로나 3년 동안 중국 경제를 지탱했던 배달 노동자들, 극심한 경기 침체와 취업난에 대조리상 고학력자 비율이 4분의 1에 달합니다. 我在天津大学学的物理，我们这站点有学历的很多，所以我感觉学历其实没多重要。 관영 매체들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며 대학 졸업 뒤 폐기물을 수집하는 여성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提高学历就是为了提高认知的，不应该让学历成为我们的枷锁。 지난달 중국의 청년 실업이 처음으로 20%를 넘었습니다. 다음 달엔 역대 최다인 1,158만 명이 학사모를 쓰고 고용시장에 쏟아져 나올 예정입니다. 최악의 실업률은 일상 회복 이후에도 내수와 생산 부진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相信随着政策效果的逐步显现，青年人这个就业形势呢也会逐步改善。 궁여지책으로 경제 1번지 상하이와 선전은 노점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산둥성의 소도시 쯔보의 경우 300원짜리 꼬치구이 열풍에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변 지방 정부들까지 쯔보의 성공을 배워야 한다며 시찰단을 보낼 정도입니다. 팍팍한 현실에 보복성 소비 대신 부담 없는 중국 돈 1위안짜리 지출에 닫혔던 지갑이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웃나라 일본도 가정용 전기요금이 다음 달부터 오릅니다. 15%에서 40%의 요금 인상폭이 적용될 전망인데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 내 대형 전력회사 7곳이 신청한 전기요금 인상을 승인했습니다. 각사의 평균 인상폭은 15%에서 39% 남짓으로 다음 달 사용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들 7개 회사는 화력 발전에 사용하는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재무 구조가 나빠진 점 등을 인상안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일본 정부는 물가관계 강요회의에서 7개사의 인상안을 승인했는데 평균 인상폭은 애초 신청보다 줄었습니다. 도쿄전력이 15.3%로 가장 적었고 호쿠리쿠 전력이 39.7%로 가장 컸습니다. 일본 정부는 각사의 인상안과 관련해 엄격한 평가를 거쳤다며 특히 최근 연료 가격의 원가 재산정 등으로 인상률을 축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直近の燃料価格などを踏まえまして、原価などの再算定を行い、前例にとらわれず極めて厳格な査定を行ったところであります。 일본 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월부터 9개월 동안 전기요금을 20%를 지원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력회사들의 담합 등 전기요금 인상 이후에도 각 회사의 경영 상황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올여름 폭염 등을 앞두고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일본 국민들의 물가 부담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이 이끄는 미국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매도에도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대만의 TSMC 주식을 대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감독기관에 제출한 운용사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자산 운용사 맥쿼리와 피델리티 그리고 헤지펀드 코튜 매니지먼트 등이 TSMC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맥쿼리는 기존 보유 물량에 7,800만 주를 추가했고 피델리티는 1,410만 주, 코튜는 590만 주를 각각 사들였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는 흔히 야생동물의 낙원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데요. 요즘 케냐에 서식하는 사자들에게는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황보영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케냐 남서부에 있는 카지아도 성인 남성 10여 명이 숲속 어딘가를 향해 조심스럽게 몰려갑니다. 주변에서 가축을 키우는 목동들인데 대부분 손에 창을 들었습니다. 이들의 사냥감은 암컷 사자. 연달아 내려꽂히는 창에 맞아 제대로 저항도 못한 채 숨을 거뒀습니다. 국립공원에서 탈출해 가축을 11마리나 물어 죽이자 목동들이 직접 나선 겁니다. In this case, the animals strayed from their natural habitat into homesteads where they killed these livestock in search of food.
이렇게 죽임을 당한 사자가 이날만 6마리. 며칠 전에도 케냐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수컷 사자가 비슷한 이유로 사살됐습니다. 당국 조사 결과 최근 일주일 동안 목동들에게 죽임을 당한 사자는 모두 10마리로 집계됐습니다. 야생동물의 낙원으로 불리는 케냐가 사자들의 무덤으로 변한 겁니다. 극심한 가뭄 탓에 서식지가 파괴되자 먹이를 찾아 마을로 향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Because of human-wildlife conflict as we have just witnessed in Amboseli, but to other factors such as climate change. 케냐 정부는 피해를 본 목동들에게 보상해주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서식지 파괴와 먹이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임시 방편에 그칠 것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미얀마를 강타한 대형 사이클론 모카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AFP 통신 등은 지난 14일 시속 259km의 강풍을 동반한 모카가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 주도인 시트웨에 상륙한 뒤 확인된 사망자가 41명으로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틀간 내린 폭우로 미얀마 중북부 도시 바간의 유네스코 지정 불교 유적지 일부도 침수 피해를 보았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침수된 유적 중에는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보존됐다고 평가받는 아난다 사원도 포함됐습니다. 네, 정부는 올봄 남부지방의 가뭄 대책 가운데 하나로 4대강 보의 물그릇 활용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단체들은 지난 정부의 보호 해체와 상시 개방 약속을 뒤집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전제로 4대강 보를 활용해야 하는지 국민 의견을 물었더니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남부지방 가뭄 대책과 관련해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고 노후 관로를 신속하게 정비해 주기 바랍니다. 이대 환경부는 댐과 댐을 연결하고 4대강 보를 물그릇 삼아 가뭄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뒤집고 보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것이어서 환경단체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4대강 보호 활용 주장은 무지하거나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악질적 갈라치기에 불과하다. 4대강 보호 활용은 가뭄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전제로 4대강 보를 활용해야 하는지 대국민 인식조사를 벌였습니다. 보 인근에 사는 주민 4,000명과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보 인근 주민의 86.8%, 일반 국민의 77.4%가 보를 활용하는 데 찬성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4대강 인근 주민 의견을 수계별로 살펴보면 낙동강, 한강, 영산강, 금강 순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보 활용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가뭄에 대비한 용수 공급 목적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홍수 대비와 수질 개선, 친수공강 활용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보 활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강은 막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야 한다. 녹조로 인한 수질과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댐과 보, 하구둑을 연계해 운영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보 인근 주민과 일반 국민 모두 80% 이상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또 하천 시설을 운영할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에 대해선 수질과 수량을 균형 있게 중시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4대강 보 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로 삼을 가능성이 커 보 해체를 주장하는 환경단체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기술 등이 영상에 접목되면서 미디어 제작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가상 스튜디오에서부터 로봇이 촬영하는 로봇 카메라까지 첨단 미디어 기술이 망라된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조명 전시회를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굴 속에서 한 마법사가 주문을 외웁니다. 실제 동굴을 배경으로 촬영한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버추얼 스튜디오 안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LED 월을 배경으로 배우가 움직이면 배우의 움직임에 맞춰 LED 월 화면에 3D 영상이 입체적으로 나타나 현장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배경화면은 이제 실제 환경에 가서 카메라로 여러 컷의 사진을 다양하게 찍은 다음에 그 사진
사진을 찍은 그 결과물을 가지고 3D 복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복원된 것을 아티스트가 모델링을 통해서 실제와 유사하게 만들어내는 작업을 거칩니다. 뮤직비디오에서부터 다큐멘터리, 드라마와 영화 등 각종 영상을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촬영해 해외 로케이션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사람의 얼굴 나이를 실시간으로 변환시켜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화면을 쳐다보자 잠시 뒤 80대의 모습으로 얼굴이 변합니다. 스튜디오 안에 테니스 모델이 라켓을 휘두릅니다. 와이어 연결된 플라잉 로봇 카메라가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모델을 촬영합니다. 조명도 로봇 팔에 연결해 작동합니다. 스테이지 안에 무슨 상황이 있는지를 인공지능이 판단을 하고 그에 최적화된 촬영으로 유도를 해냅니다. 멀티캠의 촬영일 때 이제 그 스위칭에 대한 부분들을 전에는 사람들이 하던 부분들을 AI가 알아서 스위칭을 해버리게 됩니다. 촬영이 끝나면 편집도 인공지능이 척척 해냅니다. 돌비 체험관에서는 실제 영화관에서와 같은 생생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VR과 AR, 인공지능 등이 더해진 첨단 영상 음향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코바 2023 전시회는 오는 1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아직 봄이지만 계절의 시계는 여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일도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28도, 강릉 34도로 오늘보다는 낮지만 예년보다는 5도에서 11도가량 높겠습니다. 일찍 찾아온 여름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안전운전에, 오후에는 강한 자외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오존 농도도 대부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강원 동해안에는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서울 17도, 강릉 24도, 대전 17도, 부산 18도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30도 안팎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28도, 대전 31도, 광주 31도, 대구 32도로 예상됩니다. 모레는 하늘이 흐려지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고 고온 현상이 주춤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